장사못의 슬픈 전설. 오랜 옛날 반정촌에는 세력 좋고 돈 많은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두고 부러울 것이 없었답니다. 더욱이 외동딸은 나이가 들면서 단아한 자태의 예의 범절까지 익히게 되자 나무랄 데 없는 현모양처 감이었지요. 처녀의 부모는 하루빨리 배필을 짝지워주고 싶어 각처로 혼처를 구했으나 적당한 사윗감이 없었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관연한 처녀는 촌정을 이기지 못해 읽던 책을 덮어두고 뜰로 나왔지요. 곧 내음을 만끽하며 뜰을 거닐고 있던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린 처녀의 시야에는 나무 그림자에 가려있는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거기 누구야? 키가 훤칠한 남자임이 확인되자 처녀는 더욱 놀랐지요. 사방이 담으로 둘러쳐 있고 일각 대문 하나만이 안채로 통하는 이 초당에 누가 들어왔단 말인가요? 처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답니다. 거기 누구요? 이때 나무 그림자 아래에 숨어있던 남자가 달빛 아래 모습을 나타내며 성큼성큼 다가왔답니다. 작은 아씨,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 용길입니다. 뭐? 용길이? 처녀는 용길이라는 말에 자세히 살펴보니 틀림없는 용길이었지요. 공포감은 다소 풀렸으나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답니다. 용길이는 자기 집 종의 아들이었지요. 비록 신부는 천하지만 체격이 장대하고 기운이 장사였답니다. 처녀는 자기 부모들이 그놈 신분만 천하지 않았다면 큰 장수감인데 우리가 용길이 놈 같은 사위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소?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길이라도 한밤중 자기 혼자만 있는 초당을 이렇게 뛰어들다니 무엄하기 이를 데가 없었지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작은 아씨, 용서해 주시오. 용길이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도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처녀는 손을 빼려고 바둥거려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이때 용길은 차분하면서도 우렁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답니다. 작은 아씨, 장사가 남의 용마가 나고 군자가 남의 숙녀가 나는 것은 전리가 아니옵니까? 작은 아씨께서는 천한 신분인 제가 이렇게 무엄한 짓을 한다고 망측스럽게 여기시겠지요? 왕후 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느냐는 옛글을 아씨께서도 읽으셨겠지요? 저라고 후일 벼슬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길의 떨리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우렁찼습니다. 조금 전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감정도 눈 녹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두 손을 잡고 있는 젊은 남녀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답니다. 한참 후 용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지요. 작은 아씨, 누구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이러고 어서 그만 돌아가시오. 다음 날 조용한 때가 있지 않겠소? 한동안 말이 없던 처녀는 잡힌 손을 풀고 종종 걸음으로 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길은 달아나는 처녀를 그대로 보며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달빛 아래 얼핏 보인 용길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스쳐갔지요. 다음 날 용길은 다시 초당에 나타났습니다. 처녀는 두 말 없이 그를 맞아들였지요.
그로부터 처녀의 초당에는 신분을 초월한 청춘 남녀의 사랑이 날마다 계속되었답니다. 그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100년 가약을 굳게 맹세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이것은 둘 사이의 약속이었을 뿐 주인 마님 내외가 알면 변괴가 났다고 날벼락이 내릴 판이었습니다. 한 여름밤, 이날 밤도 용길은 초당에서 처녀를 만났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처녀의 어머니는 무더운 늦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딸의 방에 가서 놀다 오리라 마음먹고 후원을 돌아 초당에 이르렀답니다. 문 앞에 이르러 얘야 벌써 자느냐 하고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여는 순간 한 장안이 연문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지요. 처녀의 어머니는 너무 놀랐답니다. 저놈? 어머니의 입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제야 자는 척하고 누웠던 처녀는 부시시 일어나며 시치미를 떼었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웬일이 다 뭐냐? 이게 어찌된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너는 모른단 말이야? 지금 용길이란 놈이 이 방에서 뛰어나갔어. 어머니가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밤중이라도 용길이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시침이 떼지 마라. 소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 잠을 청하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인데 처녀는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댔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용길이가 자기 딸이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이 불측한 마음을 품고 뛰어들어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였답니다. 처녀의 어머니는 너무나 분하여 잠시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곧바로 내실로 달려들어가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아들을 불러 올렸답니다. 남편과 아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들 펄쩍 뛰었지요. 그 놈을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겠습니다. 용길이는 보통 놈이 아니야. 그 놈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까지 돋은 장사인데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도리어 해를 입기 십상이지. 용길이의 용맹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은 아들을 만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방도를 강구하여 장사는 겨드랑이의 날개만 떼어내면 힘을 못 쓴다는 말에 따라 그 날개를 떼어버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용길이가 자는 틈을 타 그것을 떼어버리자고 하였지요. 용길이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답니다. 한번 잠이 들었다 하면 천하가 떠나가도 코를 골고 자는 것이었지요. 잠귀가 어떻게 즐긴지 깊이 잠든 후에는 누구도 깨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용길이에게는 행여 눈치를 보이면 안 되겠으므로 일체 내색을 하지 않고 일을 은밀히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날 아침 가장 신복인 하인을 불러 은밀히 분부하였지요. 그 하인은 용길이가 장사라고 칭송을 받는 데 대하여 은근히 질투하고 있던 터라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였답니다. 그날 밤 처녀 방에서 황망히 뛰쳐나온 용길은 필시 무슨 거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다음 날이 되어도 아무 동종이 없으므로 불안을 느끼며 다음 날 초당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처녀에게 물어보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으려니 하고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용길이는 조조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작은 아씨가 초당에서 안채로 옮겼다면서요? 그저께 저녁에 안채로 옮긴 모양인데 웬 까닭인지는 모르겠구나.
안채로 옮긴 후로는 그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웃은 소리를 해도 웃지 않으며 그 좋아하던 글 공부도 건성으로 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니 용길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답니다. 혹시나 안채의 동정을 살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바깥 마당을 어정거리던 용길은 연못가에 서 있는 돌배나무 아래서 거적을 깔고 누웠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용길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하인은 굵은 밧줄로 칭칭 동여매고는 날카로운 칼로 겨드랑이의 날개를 떼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젠 기운이 장사인 용길도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었지요. 일이 성사된 것을 안 주인은 용길의 몸뚱이에 큰 돌멩이를 달아 들판 한가운데 있는 못에 던져버리라고 명하였지요. 하인들이 용길을 못 속에 던지자 용길은 한참 만에 다시 불쑥 솟구쳐 상반신을 물 위로 드러내놓고 못가에 서 있는 처녀의 오라버니를 노려보며 부르짖었지요. 내가 이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죽기는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반드시 네 누이도 따라 죽을 것이니 네 누이의 시체도 나와 같이 이 못 속에 던져다오. 만일 내 말을 어기면 네 집안에 큰 우환이 있을 것이니 명심하거라. 말을 마치자 용길은 다시 물속으로 잠겼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 큰 왕벌 한 마리가 물속에 나와 못을 한 바퀴 돌고는 윙 소리를 내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 뒤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 웅덩이를 장사못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용길이가 죽은 다음 날 아침 처녀도 용길이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처녀의 방 서안 위에는 저의 시체도 용길이와 같이 전길못에 던져주십시오. 불효소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는 유서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러나 신분과 체면을 따지는 처녀의 집에서 그 소원을 들어줄 리가 없었지요. 처녀의 아버지는 벌쩍 뛰며 처녀를 다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용길이와 처녀는 죽어서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 이 집안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15이 넘기만 하면 죽어버리곤 하여 15이 되기 전 서둘러 시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인이 먹은 오리. 옛날 한 임금의 친척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답니다. 그는 오리를 많이 길렀지요. 오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놀러 나가면 어리석은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를 쳤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오리를 도둑 맞았네. 그러다가 오리들이 떼를 지어 먹이를 먹으러 모이면 그는 좋아서 춤을 추었답니다. 내 오리를 다시 찾았구나. 오리를 도둑 맞을까 늘 걱정을 하던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지요. 여보게, 오리가 이렇게 많으니 밤중에 누가 몰래 한 마리를 가져가도 모를 게 아닌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야 오리의 수를 세워놓고 매일 그 수가 맞나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 아참, 그렇군.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셈을 할 줄 몰랐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쌍씩 짝이 맞는지 알아보았지요. 한 쌍, 또 한 쌍, 또 한 쌍. 옳지, 짝이 모두 맞는군. 그런데 그날 밤 그 집 하인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답니다. 주인은 오리가 몇 마리인지 셀 줄 모르니 한 마리쯤
잡아먹어도 모르겠지. 다음 날 아침 어리석은 사람은 또 오리를 한 쌍씩 세어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한 쌍, 또 한 쌍, 또 한 쌍. 아니, 한 마리가 짝이 없잖아. 어리석은 사람은 화가 나 펄펄 뛰며 하인을 불러 몽둥이를 휘두르며 꾸짖었지요. 네 이놈, 오리 한 마리가 모자라니 어찌된 일이야. 네 놈이 잘 지키지 못했으니 당장 채워놓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거라. 예, 사흘 안으로 채워놓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떻게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몰래 주인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주인은 오리를 한 쌍씩 짝을 지어 보는 게 아니겠어요? 옳지, 짝이 맞나 안 맞나 보고 하셨구나. 하인은 그날 밤 오리 한 마리를 더 잡아먹었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주인이 오리를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옳거니 이제야 짝이 딱 들어맞는군. 역시 몽둥이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엊그제 몽둥이로 겁을 주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알아서 재워놓았군.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자 하인은 더욱 고소한 오리고기 맛이 떠올랐답니다. 닭 한 번만 더 잡아먹을까? 하인은 또 오리 2마리를 꿀꺽 잡아먹었답니다. 그러다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 결국 그 많은 오리를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말았지요. 아니, 내 오리가 다 어딜 간 거지? 그제야 주인은 오리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결국 하인은 오리 잡아먹은 짓이 들통나 오리 값을 다 물어주고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수수씨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권씨와 이씨 두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두 선비는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여보게, 우리 생일이 한날 한시라서 그런지 꼭 쌍둥이 형제 같지 않은가? 그렇고 말고 우리 평생 서로 환형제처럼 지내세. 권씨와 이씨는 혼인을 하고서도 윗집 아랫집에 살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권씨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이씨에게는 웬일인지 자식이 생기질 않았답니다. 자네는 아들 3형제나 두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정말 부럽네.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이번에 또 아들을 갖게 되면 자네에게 주겠네. 이 일은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 자네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로 해두세. 권씨는 이씨를 동정하여 이씨의 아내가 임신한 척 꾸미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들을 낳아 주었지요. 이씨는 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여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그래서인지 이씨의 아들은 효성이 지극할 뿐 아니라 자랄수록 더욱 총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찍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까지 하였답니다. 한편 권씨의 세 아들은 밤낮 불효만 저질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말썽만 피웠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지요. 아무래도 내 아들을 다시 뺏어와야겠어. 마음이 달라진 권씨는 어느 날 이씨를 찾아가 은근히 자기 아들을 되돌려 달라는 뜻을 비추었지요. 우리 아들놈이 높은 벼슬을 하고도 이 아비에게 찾아와 인사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권씨의 말을 들은 이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우리 애가 없으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산단 말인가? 그렇다고 친부모의 말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이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불효한 것이 있으면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들의 눈물 어린 부탁에 이 씨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답니다. 너를 낳아주신 분은 따로 있다. 이제 너를 찾고자 하니 어쩌면 좋겠느냐? 아버님,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후 이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들을 모두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어 이야기판이 벌어지자 아들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수수씨를 뿌렸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수수씨가 아래 콩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래 콩밭 임자는 수수싹을 뽑지 않고 정성껏 거름을 주며 잘 길렀지요. 그 덕분에 그 싹이 자라 수수 이삭이 통통하게 여물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위의 밭 주인은 그 수수가 탐이나 베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아래 콩밭 주인도 내 밭에서 키운 걸 왜 베어가려 하느냐 했지요. 그러자 위의 밭 주인은 이 씨는 내 것이 아니냐 하여 재판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수수는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글쎄, 잔치에 온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씨의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판결을 하겠는가? 남의 밭에 씨가 들어갔다고 씨의 임자가 그 결실을 거둔다면 씨만 뿌리고 살지 누가 밭에 매달려 정성을 다해 기르겠습니까? 씨 임자보다 기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도리가 아닌지요? 옳거니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권씨 또한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 후로는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괴상한 짐승.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송도는 고려의 서울이므로 고려가 망할 무렵 불가사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부 앞에 벌레 같은 것이 기어오더랍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이상한 벌레여서 과부는 풀잎을 뜯어다가 주워 보았지요. 그러나 그 벌레가 풀잎은 먹지 않기에 나뭇잎을 뜯어다가 주워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뭇잎도 먹지 않았지요. 다시 과일을 따다가 주워 보았지만 그것도 먹질 않고 밥을 주워 보아도 먹지 않았답니다. 고기를 주고 생선을 주워 보고 했지만 도무지 먹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과부는 먹을 것을 더 찾아보기를 그만두고 다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바늘 하나를 방바닥에 떨어뜨렸답니다. 이 바늘이 굴러 그 벌레 앞으로 가자 벌레는 바늘을 냉큼 집어먹었답니다. 과부는 이것을 보고 이상한 일도 다 있네 하고 또 바늘 하나를 주워 보았지요. 그랬더니 이 벌레는 그 바늘을 냉큼 받아먹었답니다. 벌레가 이렇게 바늘을 받아먹는 것이 하도 신기하여 못을 하나 주워 보았지요. 벌레는 그 못도 냉큼 집어삼켰답니다. 이상한 벌레도 다 있구나. 열쇠를 주워 보았더니 그것도 냉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자 벌레는 몸이 점점 커졌지요.
과부는 그 벌레가 쇠붙이를 먹고 커지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가 나서 홈이며 괭이를 갖다 주어 보았답니다. 이 벌레는 그런 것들도 냉큼 받아먹고는 몸이 점점 커져 강아지만하게 되었답니다. 낮이며 식칼이며 장도 같은 것도 먹여보았답니다. 그런 것도 다 먹어버리고 커다란 개만큼 커졌답니다. 이웃 사람들도 이런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와서는 제각기 쇠붙이를 갖다 주었지요. 이 벌레는 그 쇠붙이를 주는 족족 다 받아먹고는 자꾸만 커졌답니다. 쇠붙이를 먹고 몸집이 커감에 따라 먹는 쇠붙이의 양도 늘어나 일일이 먹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 이상한 벌레는 저 혼자 돌아다니며 젓가락이며 숟가락이며 대하며 눈에 보이는 쇠라는 쇠는 죄다 집어먹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적이도 빼먹고 문고리며 못도 빼먹고 솥도 먹어치웠지요. 이 과분의 집에 먹을 쇠붙이가 없어지자 이번에는 이웃집으로 가서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었답니다. 그러고는 큰 황소만큼 커졌지요. 이상한 짐승이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는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게 되니 사람들은 대문을 꽉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이 벌레는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제멋대로 쇠를 다 집어먹었답니다. 머리는 호랑이 같고 몸집은 큰 곰 같았으며 네 다리는 굵은 기둥 같고 꼬리는 사자꼬리 같이 생긴 아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송도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이려고 칼로 목을 베어 보았으나 칼은 들어가지도 않고 칼날만 뭉그러지고 말았답니다.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질 않고 활을 쏘아도 화살이 튕기어 나왔답니다. 그래서 불에다 넣어 녹여버리려고 숯을 산더미처럼 쌓은 다음 풀물을 수십 대 갖다 놓고는 마구 불무지를 해서 불을 세게 일궜답니다. 이것은 불 속에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요. 이것이 빨갛게 달아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불무지를 멈추고 쇠꼬챙이로 탁탁 쳐보기도 하고 찔러보기도 했더니 이것은 불 속에서 부스스 일어나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전히 쇠붙이를 집어먹었지요. 그러면서 가끔 똥을 찍찍 갈겼답니다. 그런데 그 똥이라는 게 불똥이라 집에 닿기만 하면 큰 불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도가 화재 때문에 거의 망하게 될 형편이었지요. 죽일 수도 없다 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송도 사람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중이 송도 거리에 나타났답니다. 이 중은 불가사리 앞에 가서 불가사리야, 내 이놈 하고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아주 양순해져 그 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답니다. 중은 너 이놈 무슨 장난을 그다지도 심하게 하는 것이야. 이놈 이젠 그만 죽어봐라 하면서 짚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두어 번 탁탁 쳤답니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온갖 쇠붙이로 변하였지요. 불가사리가 여태까지 송도에서 집어먹었던 모든 쇠붙이가 그대로 다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요. 자기들은 이 불가사리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고
잡아 죽이려고 갖은 애를 써도 죽이지 못한 것을 이 중은 그렇게도 쉽게 없애버린 것이 이상했답니다. 그런데 중은 어느새 사라졌는지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 불가사리는 왜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불가사리와 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뱃사공을 사랑한 곰. 옛날 공주 봉황산 남쪽의 금강 계곡에 커다란 암곰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암곰은 숲을 뒤에 숨어 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을 보았습니다. 옳지, 큰 놈들이 많이 걸렸구나. 어부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답니다. 어부들이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암곰은 더욱 외로워졌지요. 암곰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깜짝 놀라 배를 팽개치고 강으로 뛰어들더니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지요.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까? 나는 사람이 좋은데. 암곰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암곰은 그날도 수풀이 우거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금강 쪽을 바라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암곰이 숨어있는 강가로 다가왔지요. 뱃사공은 강가에 배를 묶어놓더니 곧장 숲으로 접어들었답니다. 등에 지게를 지고 있는 것을 보니 한가한 짬을 이용해 나무라도 하려는 것 같았지요. 뱃사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암곰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암곰은 불쑥 숲에서 뛰쳐나와 뱃사공을 낚아챘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뱃사공은 꼼짝없이 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자기를 잡아챈 것이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지요. 암곰은 뱃사공을 안아들고 자기가 사는 동굴로 갔습니다. 뱃사공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청년이었지요. 암곰은 뱃사공이 깨어나도록 입술과 이마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뱃사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지요. 눈을 뜬 뱃사공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곰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하지만 곰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지요.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살고 싶어요. 뱃사공은 곰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기다릴 겁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절대 서방님을 해치지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절대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아와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답니다. 뱃사공은 기가 막혔지요. 난데없이 곰이 나타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자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두려움에 떨던 뱃사공은 기진맥진하여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곰이 물고기와 과일을 내밀었지요. 뱃사공은 우선 먹어야 살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자 뱃사공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뱃사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어둑한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마침 어디로 갔는지 곰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도망치려고 후다닥 동굴 입구로 달려갔지요. 하지만 동굴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있는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한편 동굴을 빠져나간 암곰은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른 곰은 산을 향해 외쳤지요. 산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너를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변한다 하여 네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사람만으로만 변하게 해주세요. 곰이 하도 간절히 애원하자 이윽고 산신령이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불행해진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라. 알겠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암곰은 어여쁜 여자로 변하였지요. 내가 사람으로 변했어. 암곰은 자기 몸을 내려다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암곰은 제 이름을 곰녀라 짓고 후다닥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뱃사공은 하루 종일 동굴벽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질 않아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입구를 막은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어여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변했지만 곰녀는 여전히 힘이 셌지요. 아니, 당신은 누구요? 뱃사공이 깜짝 놀라 묻자 곰녀가 빙그레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지요. 곰이 사람으로 변하다니. 뱃사공은 곰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가져온 음식을 뱃사공 앞에 공손히 놓았지요. 잔뜩 배가 고팠던 뱃사공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뱃사공은 곰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동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곰녀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여 남편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었지요. 하지만 곰녀는 여전히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만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이 언제 갑자기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뱃사공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변했다 해도 곰녀는 곰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그리워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뱃사공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곰녀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뱃사공도 점점 곰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 지 3년이 지나자 곰녀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지요. 뱃사공은 곧 태어날 예쁜 아기 생각해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곰녀는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지요. 곰녀는 크게 상심하였고 뱃사공 역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뱃사공은 다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자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도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쌍둥이 새끼 곰을 낳고 며칠 후 곰녀는 새끼들을 양손에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동굴 입구는 바위로 막아놓았지요. 동굴을 빠져나간 곰녀는 다시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님, 제 새끼들도 저처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모습을 한 부부가 어찌 곰 새끼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산 정상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새끼곰들이 사람으로 변하려면 네가 남편과 5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5년이 되면 새끼곰들은 저절로 사람으로 변할 것이야. 곰녀는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은 이미 지났으니 앞으로 2년은 더 살아야 하는구나. 곰녀는 터덜터덜 걸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뱃사공이 곰녀에게 다가와 말을 했지요. 여보, 곰을 낳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뱃사공이 의외로 다정하게 곰녀를 위로해주자 곰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요. 뱃사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곰이라 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곰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지요. 다정한 말로 곰녀를 안심시킨 뒤 기회를 보아 도망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곰녀는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2년만 더 살면 새끼 곰들도 사람으로 변할 테니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을 했지요. 어느 날 곰녀는 음식을 구하러 나가며 동굴 입구의 바위를 치워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가두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날 뱃사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하였습니다. 햇살이 눈이 부셔 한참 만에야 눈을 제대로 뜨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지요. 저 아래로 아름다운 금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뱃사공은 오로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이윽고 곰녀가 숲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가를 향해 뛰었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마침 빈 배가 한 척 있었지요. 뱃사공은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고 있던 곰녀가 우연히 금강을 내려다보다 그 배를 보았지요. 아니, 저건 서방님이 아닌가? 곰녀는 깜짝 놀라 후다닥 산을 내려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먼저 동굴로 가보았더니 역시 동굴 안에는 쌍둥이 새끼 곰만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지요. 곰녀는 새끼 곰들을 양팔에 나누어 안고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향해 내달리며 마구 소리를 질렀지요. 서방님,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뱃사공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노만 저었답니다. 아무리 사정하여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느 순간 곰녀의 눈빛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복량했는데 그냥 도망치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분하고 원통하다. 새끼곰들을 안고 있던 곰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곰녀는 이를 악물고 강을 향해 몸을 던졌지요.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곰녀와 새끼곰들은 깊은 강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곰녀와 새끼곰들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 이후 곰이 죽은 곳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곤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지요. 뱃사공에게 버림받은 곰이 원한을 품어서 그렇다는군. 맞아. 새끼곰과 함께 자살한 곰이 풍랑을 일으키는 걸 거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하도 자주 생기자 사람들은 결국 곰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기로 하였지요. 몇 달이 지나 사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곰을 위한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뱃사공도 참석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했지요. 아무리 곰에게 납치되어 벌어진 일이라 해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끼 곰까지 낳았는데 그냥 도망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미안하오 곰녀. 쌍둥이 새끼 곰아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극락왕생하기를. 뱃사공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까지 지내고 나자 비로소 금강은 원래의 평온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사람이 죽는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곳을 곰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효자 만든 반지. 옛날 어느 곳에 한 과수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몸으로 뼈가 희도록 일을 해서 아들 삼형제를 번듯하게 키웠지요. 그렇게 키워 장가를 보내 며느리도 봤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지요. 이렇게 되니 아들 며느리가 점점 괄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저리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괄시받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얻어먹어 병이 났습니다. 병을 얻어 몸져 누우니 아들 며느리 괄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무슨 몹쓸 버러지라도 되는 듯이 아주 박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 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버렸습니다. 모두 나가버렸단 뜻이지요.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지요. 병든 몸으로 보리죽이나 끓여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곱배기도 안 보이다가 보름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보고는 가버렸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사는 꼴이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다 부처님 덕이다 싶어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리쌀 남은 것 한 대박 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지요.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돌볼 틈이나 있겠어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값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면서 말을 했지요. 이것은 저 건넌 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온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떻게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꼈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 눈이 훤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머니를 대접하는 게 아주 달라졌지요. 지금까지처럼 박대했다가 금반지를 아우에게 물려주면 큰일이니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르던지 방에 불을 덮게 떼든지 음식을 장만하다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둘째 내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 또 대접이 극진하였지요. 막내 아들 내외도 그랬습니다. 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되었지요.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삐죽 내밀던 것이 이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와서 수선을 떨었답니다.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 자식들에게 괄시를 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지요. 그런데 대접을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병이 나은 것이지요. 아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삼형제 속마음이 어떻든 어머니에게 잘 보여서 금반지를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지만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을 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에는 금반지를 절에 시주를 하였지요. 스님에게 받은 것이니 스님에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반지 덕분에 효자 효부 노릇을 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었지요. 효자가 된 불효자. 옛날 어느 외딴 곳에 한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이 살다가 어찌 공을 들여가지고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늙음하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 하나 얻어놨으니 금지오겹도 그런 금지오겹이 없었지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아들이 하도 귀엽다 보니 내외가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곧잘 장난을 쳤습니다. 예, 저기 가서 너희 어머니 때려주어라.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 때려주어라.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이렇게 장난을 치니 아이가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아이는 뽀르르 달려가 어머니 한 대 탁 때리고 아버지 한 대 탁 때리고 그랬지요.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하하 웃고 재밌다고 허허 웃고 그랬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 버릇이 되어버렸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게 버릇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럭저럭 아이 나이가 14살이 되었는데 이놈이 그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때리는 버릇을 못 고쳤습니다. 어릴 때에는 조그만 손이니 괜찮았지만 나이를 먹으니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어지니 때리면 아팠지요. 덩치가 말만한 것이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탁탁 후려 팼는데 이게 참 못 견딜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그만 때리거라. 아파 죽겠다. 이래도 아들은 그게 다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그냥 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부터 한 대 후려 패는데 말하자면 그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였지요. 밥 먹고 일 나갈 때 패는 건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패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였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고 두 내외가 집을 보는데 마침 길손이 지나다가 날이 저무니 하룻밤 자고 가려고 왔습니다. 이 댁에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내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난처하게 되었지요. 저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얻어맞거나 말거나 그만이지만 손님이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다 큰 아들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를 배제끼는 걸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날은 저물고 근처에 인간은 없고 해서 하룻밤 재워주시오. 하는데 이것을 무슨 수로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 녀석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 마당에 쿵 하고 내려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외가 사색이 돼가지고 벌벌 떨었지요. 아들은 나무짐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 팼습니다. 손님이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막혔지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귀엽다고 아버지 때려라 어머니 때려라 했더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런다오. 이 손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효자라는 사람인데 근방에서 소문난 효자였지요.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해주시오. 한 사나흘 있다가 보내겠소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장 며칠이라도 아들 녀석한테 안 맞고 살아보았으면 해서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이 손님을 따라가게 되었지요. 따라가 보니 그 집에는 늙은 홀어머니가 있는데 강효자가 하는 짓이 저하고는 딴판이었답니다. 저 같으면 먼 길 다녀와서 당장 부모 후려 패는 게 저딜일 텐데 그 사람은 뵙고 절하고 아주 공손하게 한단 말이지요. 아들은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보니 어리둥절하였답니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강효자는 들일을 나가고 아들은 다른 식구들과 집에 있었답니다. 강효자는 들일을 나가면서 아내에게 이따가 점심을 해가지고 오라고 이르고 갔지요. 그런데 뒤에 아내는 보리방아를 찌으러 가고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손주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있었답니다. 늙은 어머니가 놀기 심심하니 울타리 밑에 호박 심어놓은 데다가 걸음을 주려고 나가는데 이 어머니가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서 참기름 짜놓은 걸 들고 나갔지요.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 그걸 걸음으로 호박밭에 주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더니 저 늙은이가 얻어맞을 짓을 하는구나. 호박 포기에다 참기름을 갖다 주다니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흠씬 얻어맞을 것이야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린 손주딸이 그것을 보았지요. 저희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호박밭에 가는 걸 보고 쫓아갔답니다. 이제 저 할망구가 손주딸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그렇네. 손주딸이 쫓아가서 할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했습니다. 그러더니 단지를 받아가지고 호박밭에 들이부었지요. 이제 큰일이 났군. 저 늙은이와 딸이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그런데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보리방아를 찧어 가지고 와서 호박밭에 참기름을 잔뜩 부어 놓았는 걸 보았습니다. 얘야, 여기 누가 참기름을 갖다 부었니? 그러니 딸아이가 조그만 소리로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주시려는 걸 참기름이라고 하면 무안하실까 봐 제가 대신 줬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딸아이를 꾸중하기는커녕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면서 딸아이를 업고 둥둥이를 쳐주었지요. 그러고는 고생하였다며 씨암탉을 잡았습니다. 씨암탉을 잡아다 푹 고아서 시어머니 대접을 하였지요. 그러느라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답니다. 그러니 들에 갔던 강효자가 점심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씨암탉을 잡아 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오? 아, 어머니가 침나절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아시고서 호박밭에 주시려는 걸 저 애가 받아주었답니다. 단지를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 몸보신을 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강효자가 다락에서 돗자리를 꺼내오더니 마당에 턱 펴놓고 자기 안에 들어 저를 구부정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이 집 식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이놈이 정신을 차렸답니다. 효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나니 저도 효도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아주 효도하고 싶어서 못 살겠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하니 어머니 아버지는 한 이틀 매 안 맞고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또 매를 맞겠구나 하고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이놈 하는 짓이 영 딴판이 되었답니다. 부모님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공대하고 잠자리 시중을 들고 이렇게 효자가 되어가지고 오순도순 잘 살았다고 합니다.